1964년 3월 16일 월요일, 춥고 맑음. 지난밤 꿈에서 노승의 인도로 군애가 거주하는 집에 도착해 새 아들을 만났다. 군애는 외출하여 만나지 못했는데 그 집에서 성스러운 비고니 스님이 나를 대접해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내가 항상 군애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탓이리라. 림웨일지 아리랑을 통해 금강산의 붉은 승려로 알려진 우남 김성수.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였고 해방 후 남북의 화합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혁명가였으며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였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중국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한 평범한 사내이기도 했다.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지독한 가난 속에 생을 마친 비운의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수. 그가 혼신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은 우남 김성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서의 의열단 활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까지 지낸 독립운동가로 해방 직후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손꼽힌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1969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고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1982년에서야 뒤늦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으며 그의 유해가 국립현충원 임정묘역에 묻힌 것은 2004년의 일이었습니다. 우남 김성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도 2000년대부터였습니다. 우남 선생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도 사상과 이념의 대립에 휩쓸리지 않고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민족사회주의자였다라고 말이죠.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또 휴전 이후에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며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 우남 김성숙 선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본명 성암, 불가에서 받은 법명 성숙과 태허. 항일운동을 하면서 주로 쓴 가명 규광, 충창, 창수. 여러 이름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우남 김성숙은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3살이 되던 해인 1910년 경술 국치가 일어나자 우남이 다녔던 대한독립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고 얼마 후 일제가 보통학교를 세우자 사람들은 외놈학교라 부르며 경멸했다. 우남의 할아버님은 손수 글방을 차려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다. 혼돈과 불안의 시기, 중국에서 일어난 신해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또 러시아에서 레닌이란 인물이 새 나라를 세운다는 소식이 우남의 고향에도 들려왔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삼촌은 가끔 국경을 넘어와 독립군의 활약을 들려주었고 그 속에서 독립운동가의 꿈을 키워온 우남은 1916년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다. 독립군들의 활약상을 전해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청년 우남은 마침 집에 땅을 판 돈이 있어 그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어른들께는 죄송스러웠지만 훗날 고백을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주까지 가지도 못한 채 수상한 자로 몰리게 됐고, 위기의 상황에서 도망치던 중에 우연히 만난 스님과의 인연으로 용문사에서 출가를 하게 된 겁니다. 태허라는 법명을 받고 다시 봉선사로 옮긴 청년 우남은 당대 제1의 강백이셨던 월초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3.1운동의 주역들을 만나게 됩니다. 월초 스님은 우남의 은사인 풍곡신원 선사의 스승이다. 우남에겐 노스님이 되는 분으로 전국의 승군을 총괄한 조선의 마지막 총섭이자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설립해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분이었다. 봉선사의 홍월초라는 노승이 계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나의 스승이신데 천도교 3대 교령 손병이 영감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영감이 오면 월초 스님께서 시중을 들라고 해서 더 가까워졌고, 또 한용운, 김범민과도 가까워졌어요. 두 분 모두 그때 이름이 널리 나 있었죠. 그분들을 안 것이 제가 3.1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우남의 회고처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 대표 손병희와 불교 대표 만해 한용운,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던 김범민.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을 인연으로 우남은 승복을 입은 채 독립선언식에 참석했고, 이어진 양주군의 만세 시위를 직접 이끌다가 일제에 붙잡혀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우남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회주의자 김사국을 만나 감화를 받고 추록 후 봉선사로 들어와 새로운 항일운동의 길을 모색한다. 우남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거는 3.1운동이지만 그 계기 자체는 본인이 이제 불교에 입문하면서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시점은 전민족적이라고 할 만큼 한반도 전체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이제 항일운동이라는 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이 민족주의만으로는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운동이 분화가 돼요. 민족주의 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으로 분화가 나가는데, 그게 분화의 수준인 것이 그것이 갈등이나 대결의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경쟁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진 독립운동의 흐름. 우남은 가난한 민족을 돕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조선무산자 동맹과 노동공제회에 가입했고, 자연스럽게 사회개혁의 길을 가게 된다. 1921년 12월 불교계 청년들과 함께 나라의 독립과 불교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조선불교유신회를 창립한 우남은 본격적인 대사회 활동을 시작하지만 일제의 감시가 붙으며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길은 중국 유학이었다. 여기서 승려 생활 하다가 가셨는데 중국에서 역할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글이 좋으시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말을 하면은 못다 하니까 글로 쓰는데, 글로 해도 못다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 그저 우리 스님만 한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양반은 독립군 성격이에요. 무사 기질이에요. 이게 뚱뚱한 게,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오스님만치 학식이 있는 독립군이 없어요. 학식이 깊어요. 한문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지식도 높고, 사리도 밝고, 그렇죠. 그 무렵 한층 강화된 일제의 식민 통치에 신음하던 한반도와 달리 당시 중국에선 활기찬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 11월 길림에선 의열단과 서로 군정서가 조직됐고 1920년 만주 일대에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며 승전보를 올리고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우남은 오랜 꿈이던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더욱 간절하게 염원했고 손상좌에 대한 애정이 유별했던 월초스님은 그의 중국 유학을 기꺼이 지원하는 한편 출가 전 일찍 혼인해 자녀를 둔 우남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 우남 선생이 봉선사에서 이제 수학을 하시다가 월초 스님의 지시로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월초 스님이 중창하신 서울 가련동에 수국사라고 지금 있어요. 수국사에 그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갔고 또 그 사제이신 운어 스님께서 또 가족들을 많이 돌봐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남은 평생 월초 스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가 말년에 남긴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964년 6월 9일 오늘이 월초 노스님의 기재일이다. 봉선사에서 여러 권속들이 모여 제사를 지낼 것인데 나는 병으로 참석 못하게 되매 유감천만이다. 1923년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당시 태어 스님은 5명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사용한 가명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김춘창이었습니다. 1937년 미국의 신문기자 님 웨일즈는 비밀리에 조선인 혁명가 김산과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엮어서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1984년 처음으로 번역된 이래 스테디셀러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리랑에서 독립운동가 김산은 우남 김성숙 선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첫인상은 이러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승려 출신의 혁명가 김춘창이었다. 그는 조선 청년들의 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의 이론 공부를 이끌어주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 나이는 17이었고 그는 27이었다. 그는 날카롭고 지적인 정신력을 내뿜는 사람이었으며 뛰어난 미남이었다. 네, 김요사는 아니지만 날카로운 지성과 훈훈한 외모까지 겸비하며 조선인 유학생들을 이끌었던 우남의 면모가 여러분들은 감히 짐작이 가실 텐데요. 그 무렵은 우남 선생이 중국에서 새로운 학문을 익히는 한편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의열단 입단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독립투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23년 시점에 신채호는 의열단에게 매우 중요한 글을 하나 남기죠. 우리에게 유명한 조선민족혁명선언이죠. 민중 중심의 운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우남도 아주 철저하게 공명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김성숙 선생이 자기보다 연장자인 대학자를 베이징에 가서 유학 간 학생이 안 만나본다? 나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 있는 학생이면 당연히 만나서 인사도 드렸을 거고 이야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한 오고 감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 그 민중과 관련되어지는 민중 중심의 조선의 항일운동에 대한 논지는 김성숙 선생에게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국의 국민혁명이 1928년에 끝나면서 그 시점에 또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운동이 그 통합운동이 끝나죠. 이렇게 끝나는 시점에
사회주의자들은 더 좌경으로 갔고 더 좌경적인 노선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이게 경쟁이 아니라 대결로 가는 방향으로 갔죠. 3.1운동 때 그때를 기억하시면 파리 강화회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정말 어떤 그 양식 있는 세계인들이 조선의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조선도 독립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나 파리 강화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이해 타산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 국제회의에 불과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열강에 기대고 뭔가 국제사회가 우리를 해줄 거다라는 그런 걸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눈에 들어오는 거는 러시아고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레닌은 그 핀란드가 러시아의 속국이었는데 레닌이 집권하고 나서 독립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약소국의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자금으로도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스크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징 민국대학에서의 3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만민이 평등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활동하던 우남에게 역경이 찾아왔다. 중국 동북 지역을 통치하던 장조린 군벌과 일제 사이에 니스야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것이다. 베이징에서도 일제의 감시와 지목을 받았던 그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며 광저우로 피신을 결심한다. 그 해외 중국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상황이 25년 말부터 26년까지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그 광주는 중국의 광주는 무언가 한 번 더 어떤 공산주의 세력들이 세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광주였고 거기에서 좀 실천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김성순 글리 자기의 장소를 옮기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봉기에 참여를 했었던 것이죠. 그게 비록 실패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잠시 은둔기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1925년 겨울 광저우로 건너가 이듬해 봄 중산대학 법학과 2학년에 편입한 우남은 변함없는 일제 타도와 조국 독립을 목표로 의열단 활동에 참여했다. 우남은 김원봉과 함께 시베리아와 북만주 등지에 산지한 한인들을 황포 군관학교를 비롯한 광저우의 학교에 입학시키고 학비와 여비를 보조하는 등 광저우를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청년 300여 명을 규합해 1926년 6월 한국혁명 청년회를 조직한다. 장지락이라는 김산을 본명으로 하는 사람이 쓴 아리랑의 회고록에 보면 그 아리랑이라는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김산이 가장 친했던 사람은 김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절친이라고 할까요? 그냥 정서적인 절친이 아니라 사상적 동지까지 포함한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을 들자면 20년대에는 김원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26년에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활동하다가 광저우로 같이 가서 혁명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혁명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도 발행을 같이 했고요. 26년, 27년에는. 그리고 중국 국민혁명에 목숨을 내걸고 같이 참가를 했고요. 광저우에서도 학업과 의열단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던 우남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1927년 그의 나이 29살, 운명의 여인을 만난 것이다. 한중수교 30주년과
의열단 창립 103주년을 기념해 지난 가을 연재를 시작한 웹툰 우단사련은 우남과 그의 중국인 아내 두진회의의 혁명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다. 일단 우단사련이라는 제목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하는데요. 연뿌리를 잡아 끊어도 끊어지지 않고 수천 가닥의 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대륙 한가운데 전장에서 마주친 그 두 군의 여사와 우남 선생님의 그 혁명적 사랑 이야기를, 그러나 이제 광복 후에는 이분들이 그 헤어지고 맙니다. 불가피하게 헤어지고 마는데, 헤어져도 헤어지지 못하는 절절한 인연을 그 비유해서 제목을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그 연금처럼, 연뿌리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라는 뜻을 담아서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진회의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깊어졌지만 마음 놓고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청조타도와 군벌의 등장, 국민당 정부와 공산주의 세력의 패권 투쟁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치열해지던 중국 혁명의 소용돌이. 1927년 일어난 광저우 봉기 실패 후 위기에 처한 우남은 두진회의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아리랑이 전하는 김산의 말에 의하면 당시 외놈들은 광동혁명에 참가한 조선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1000명의 조선 사람을 체포했다는데, 우남은 두진회의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혁명의 동지로서 부부로서 한 길을 가게 된다. 조국의 독립과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남 선생에게 불현듯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두 사람 사이엔 항일투쟁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딛고 1929년에 결혼한 우남 선생과 두진회의 여사. 두감, 두건, 두련, 세 아들을 낳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죠. 아마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무척 가난했지만 우남 김성숙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2002년 두 사람의 손자인 두닝우가 할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던 그는 독립기념관에서 할아버지의 동상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남겨진 채 평생 서로를 그리워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손자 두닝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세계 최고의 음대로 손꼽히는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두닝우는 중국 광동성 교향악단의 단장을 지낸 우남의 장남, 두감의 아들이다.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직접 편곡한 아리랑 판타지를 이 땅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헌정해 큰 박수를 받았다. 광저우에 있는 그의 집엔 할머니 두진회의가 쓴 글씨부터 그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奶奶有时候说她很想念爷爷，但更多我是从家人中像爸爸、叔叔他们那里得知，奶奶经常说起她很想念爷爷，因为奶奶跟我的时间不多，所以我这些都是间接的从爸爸和叔叔那里听到的。奶奶是非常想念爷爷的。爸爸呢，他跟我说他非常想念爷爷，然后他说了一些爷爷的生活的事，其中有几件事情我印象特别深，一个就是当时他的生活非常艰苦，吃不饱，所以爷爷就首先尽量保证孩子能吃饱，他自己经常吃不饱。
同时还要辛苦地工作，所以他在桌子前工作的时候，他有时候就会拿一个枕头放在肚子那个部位顶着，说这样就不饿了。所以这个呢，我听了以后也非常感动，想到他们的这种忘我的精神。 상하이에 정착한 우남과 두진회의 부부. 1934년 정도까지 우남은 글쓰기와 번역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재충전의 시기를 살았다. 25살에 망명한 후로 지칠 줄 모르고 달려온 혁명가의 삶. 결혼으로 처음 안정기를 찾은 우남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일에 쫓기며 살았을지언정 평생을 통틀어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 그렇다고 조국 해방의 꿈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한 건 아니었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 동지들을 지원했다. 아리랑에서 김사는 만일 그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몇 나왔을 것이라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이 무렵 우남은 여러 가지 필명을 사용해 20권의 책을 출판했다고 한다. 이제 1910년 이제 한국이 일제 강제 병합되면서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중국에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한문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문이죠. 한문과 현대 백화문으로 된 책을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중국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우남 선생님의 책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알려진 우남 선생님의 그 저서는 대략 20권이 넘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우남 선생님은 이 저술은 이 번역서와 저술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번역서가 중국인에게 미친 영향이 좀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가장 유명한 책이 일본 경제사론, 그리고 민족의 사회주의론, 그리고 변증법 전정이라는 책이 지금 발견됐는데요. 이 모든 책은 그 중국 상하이에 있는 중견 학술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된 정식 그 중국 서점의 그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상황을 봐도 읽었을 독자가 많았으니까 책이 출판됐겠죠. 그리고 유통되고, 그리고 변증법 전정은 지금 이 온라인 서점이나 중국 도서관에 가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아주 흔한 책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가정을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지만 1945년 귀국하기 전까지 우남은 그런 삶을 살았다. 누구보다 자신을 지지해준 인생의 반려자이자 중국의 여성 엘리트 운동을 이끈 혁명가 아내 두진회의의 공이 컸을 것이다. 奶奶她的过去的事迹呢，跟爷爷有点像，她也是在中国抗日，同时还帮助爷爷做了一些爷爷的工作。她自己非常热心于妇女运动，包括妇女的地位的提高，而且她写了一些理论的书籍，而且她非常有同情心，成立了一个战时孤儿院，他是院长，抚养了很多孤儿。他在中国建国以后，他并不想去做当官，他只是想投身于教育事业，所以他去中学，一个很有名的中学做了校长，培养教育人才。他在2009年的国庆60周年出的一个巾帼英雄游集中，他被列入收藏的邮票中的一位人物，也是得到了国家和政府的认可和嘉许。
爷爷和奶奶都对我有很积极的意义，我们全家都把他们当作人生的榜样。 이 현재 두준의 여사는 중국 근대 여권 운동의 이론을 제공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도 지금 두준의 여사에 대한 그 업적을 논한 글들이 틈틈이 발견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근대 중국인의 영향을 미친 여성 지식인을 논할 때 이 두준의 여사는 항상 낍니다. 스스로를 조선의 딸이라 칭했던 두진회의는 국적을 초월해 한중연합 항일투쟁에 앞장선 공로로 201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1937년 일제히 도발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했고 30만 명의 시민을 학살했다.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중일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과 연대가 절실해지자 운함은 좌파의 통합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의욕적으로 결성했다. 1930년대 초반에 상해 지역이라든지 남경 지역에 있는 우리 본토의 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로 합치자 해서 이른바 정당통일운동이 일어나요. 본토에서는. 만주에서는 무장투쟁,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항한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이른바 혁명적 대중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이 흐름이 30년대 흐름이죠. 그 흐름 속에서 운함은 본토에서 정당통일운동의 한 사람으로 참가를 하죠. 또한 운함은 1938년 10월 창설된 조선의용대의 지도위원으로도 활약했다. 비록 남의 나라에서지만 당당하게 무장한 군사력을 갖춘 조선의용대가 출범하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새로운 움직임이 활성화되던 1939년 우파 독립운동의 대표였던 김구와 좌파 독립운동의 대표였던 김원봉이 회동을 갖고 좌우 통합운동을 제기한다. 오랜 수건이던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 운함은 조선의용대 활동을 접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임시정부가 망명정부로서의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운함이 가장 크게 주목했던 거는 이 지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임정이 가담하는 게 지금의 정세에서 맞다. 그래서 임정이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김원봉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 이제 김성숙은 43년 즈음에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는 이론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고 정세 판단에서 굉장히 날카로움을 보여준 지도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운함은 임시정부의 선전위원과 국무위원에 올랐고 부인 도진회의도 외교위원으로 참여해 흔치 않은 부부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보였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출범한 이래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45년 8월 해방이 되기까지 한 번도 명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 독립운동 단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1945년 8월 초)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다. 일본의 패망은 곧 조선의 해방으로 이어졌다. 그토록 염원했던 조국의 해방이었지만 운함 선생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회고담이 당시 그의 심경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패망과 한국의 해방, 가슴이 터지도록 기쁨과 슬픔이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일본이 패망하고
민족 해방의 꿈이 실현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나 30여 년간 온갖 고난을 겪어가며 반일 독립투쟁에 헌신한 임정의 앞길. 전 민족이 함께 걸어나가야 할 앞길은 먹구름 같은 외세에 가로막혀 캄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마치 한반도 분단의 앞날을 예견한 듯한 글이었는데요. 그가 우려한 것처럼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조국의 해방. 임시정부 요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려 했지만 미 군정은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 한반도에선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김성숙 선생님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귀국했을 때는 해방 직후죠. 근데 해방 직후의 이 한반도 정세는 일단 미국이 그 카이로 선언과 같은 독립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을 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건 참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은 이 과정에서 소련을 끌어들이면서 결국 한반도를 38선을 경계로 해서 분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미군이 또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갑자기 이 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정 요인들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고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당시 미국이 이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일진이 1945년 11월 23일 이제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김성숙 선생님은 이진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험난한 또 이 임정 요인들과 김성숙 선생님의 이후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 우남은 분단을 막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6개월의 옥고였다. 미 군정을 반대했다는 제목이었다. 천주와 이리와 김제를 거쳐 정읍에 가서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미국 군인놈들이 총을 꺼내가지고 많이 몰려와 종이 쪽지를 하나 줘요. 왜 데리고 가겠다는 거냐 하니까 상사의 명령이랍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체포되어 전주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했더니 군정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주 감옥에 6개월을 있었어. 내 휴양기간이었지. 수십 년 고난으로 전쟁에 너무 시달려 심신이 말이 아니었는데 잘 쉬게 되었다 싶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고요함을 깨고 동족 산장의 비극 6.25가 발발했다. 일사후퇴 때 간신히 부산으로 피난해온 우남을 이승만 정권은 북한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를 씌워 체포했고, 우남은 사랑하는 조국에서의 두 번째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 혁신계의 인물들은 심한 탄압으로 목숨을 잃거나 극심한 곤경을 겪어야 했다. 우남 또한 민주혁신당 창당에 가담한 정치위원으로서 진보 혁신 진영의 대통합 운동을 시도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또 한 번의 옥살이를 겪게 된다. 감옥에서 환갑을 보낸 우남이 옥문을 나섰을 때는 몸도 마음도 이미 말이 아닌 상황이었다. 45년 8월부터 각 개개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 과정을 보면 우남은 상당히 비타협적인 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잠시 이승만 정부에 참여한다든지
잠시 자유당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하고 대결하거나 자유당하고 대결해서 다시 민주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행적은 있는데 운암은 어느 곳에서도 발을 담그려고 하질 않았다라는 지점이 존재하죠. 그 운암 김성수 선생님이 추구했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진보적 민족주의고요. 또 하나는 민주사회주의예요. 진보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사회주의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뭐 다 알다시피 12년 동안 결국에는 독재를 하게 되죠. 그러한 독재에 이제 맞서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 주장했던 분이 바로 김성수 선생님인데,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떤 평등한 사회의 지향과 맞물리면서 민주적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그것을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러한 민주적 사회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뒤로 갈수록 더 강하게 주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승만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1945년 귀국한 이후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세월.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한반도의 분단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애써 이룬 독립의 꿈은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로 얼룩졌습니다. 결코 자신이 꿈꿨던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절망의 시간, 암울한 조국의 현실에서 운암 선생은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가난하고 고독한 인생을 선택합니다. 끼니를 걱정하고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궁핍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운암 선생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롭고 행복한 새나라 건설을 이루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민주체제 확립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참지 않았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이뤄낸 4.19 혁명의 성공. 하지만 민주화의 기쁨도 잠시.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운암은 또다시 박정희 정권에서 10개월의 형을 살아야 했다. 1964년 1월 24일 따뜻하고 맑고, 정부에서 3.1절에 또 독립유공자 표창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동지들이 나도 이력서를 정부에 제출해서 표창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거절했다. 나의 목전 곤란한 생활 정형은 그렇게라도 해서 생활비를 타먹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로되, 나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적 긍지로서는 차라리 곤란을 받을지언정 그런 체면 없는 짓은 할 수 없는 것이다. 1969년 4월 12일 지인들이 비나 피하라 마련해준 피우정에서 운암은 생을 마감했다. 향년 71세, 평생을 의롭게 살다간 대한의 혁명가 운암 김성숙의 장례는 서울 조계사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세월이 흐른 1982년에서야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다시 세월이 흐른 2004년에서야 그의 지친 몸은 국립현충원 임정묘역에 묻힐 수 있었다. 지금부터 운암 김성숙 선생의 제53주기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의 53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운암의 삶과 사상을 선양해온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다. 그 덕에 운암은 이제 세상에 제법 알려졌다. 하지만 광복 후 8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 잊히고 묻혀졌다. 오남을 비롯한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진정한 선양 사업은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1964년 1월 27일 월요일, 따스하고 맑음. 돌아보면 나의 70평생의 행로란 실로 고난의 생활이었고 형극의 행정이었다. 나의 유일한 명분은 민주국가의 독립과 민주체제의 확립과 행복된 사회의 건설이었다. 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고된 생활에서도 자긍심을 느낀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우남 선생이 직접 쓴 혁명일기의 내용입니다. 불교의 귀한 수행자로서 참선과 기도를 삶의 버팀목으로 삼았던 그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항일 운동을 펼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뉜 대한민국에서 통일과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시대의 혁명가였습니다. 우남 선생이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가 간절히 꿈꿨던 세상이 되었을까요?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부분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남북의 대립, 정치,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장차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우남 선생님이 이루고자 했던 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 즉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외세에도 휘둘리지 않는 어떤 자주적인 국가, 그러면서 완전히 나라가 하나로 된, 통일된 그런 국가, 이런 국가를 김성숙 선생님은 추구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우남이 우리 사회에 주목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갈등을 겪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분단의 과정에서 전쟁을 겪었고 그 참혹함 속에서 이게 적대적 감정이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지형이나 이념적 가치관이 매우 협소하거나 한쪽 방향에 쏠려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을 못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남 김성숙, 약산 김원보, 조봉암, 여운형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독립운동가인데 해방 이후에 남북에서 소외당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여유롭게 다양성 속에서 포용하느냐가 향후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의 다양함, 지평의 수준을 올리는 거 중요한 잣대이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김성숙이 생각한 국가란 그 공동선이 구현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 독립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국가를 만드는데 그냥 허접한 국가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 어디에 내놔도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이 있었고, 그분들이 그 험난한 시대에 그토록 했었던 그 열정, 왜 그런 열정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기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해 하시면서 또 답을 찾아가시면서 그런 노력을 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자기 애인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이 패망한 덕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그 헌신이 없었으면,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그런 해방되는 간격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헛되지 않은 희생들이 나라의 해방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남 선생뿐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분들을 선양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시간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간다. 나도 저 구름같이 간다. 물속에 구름이 간다. 나도 저 구름같이 간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젖지 않고 간다. 산 위에 바위가 섰다. 나도 저 바위처럼 섰다. 거리에 바위가 섰다. 나도 저 바위처럼 섰다. 꿈쩍 않고 섰다.